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동위원회인데요. 네, 오늘은 노동위원회가 어, 사진이 조금 이렇게 해상도가 조금 많이 떨어지는데 이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그 심판을 하는 심판정, 뭐 이제 법원에 가면 법정이 있잖아요. 그처럼 노동위원회에 가면 이런 심판정이 있어요. 심판정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쭉 이제 노동 그 심판위원들이 앉고 옆에 이제 사건 당사자들 앉고 뭐 이렇게 뒤에는 이제 그 뭐 일반 방청객들이 볼 수 있는 그런데 그래서 이게 그 법원 있죠. 법원에 그 재판하는 그 법정의 구조랑 거의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정인데 뭐 다른 노동위원회 심판정들도 거의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어요. 네. 네. 조금 그런 게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보면 뭐랄까 조금 이렇게 이제 그 위원석이 올라와 있어요. 조금. 그러니까 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보다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밑에 보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조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내려다보는. 위원들이 당사자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마치 이제 판사가 그 이제 범죄자들 재판할 때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조금 여전히 권위적인 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제 법정 자체가 이제 그런 구조로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외국 법정들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같은 위치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좀 많아요. 자, 이 노동위원회가 그럼 뭐 하는 데냐? 뭐 중앙노동위원회도 있고 그 지방노동위원회도 있는데 보시면 노동위원회는 이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이라는 이제 3자로 구성되어 있는 행정위원회입니다. 행정위원회. 그러니까 위원회예요. 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이고 당연히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위원회에 해당합니다. 주로 많이 다루는 사건들은 부당 노동행위와 부당해고에 대한 어떤 구제 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일단 독립된 그러니까 다른 기구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독립되어 있어요. 독립되어 있고 그리고 준사법적인 그러니까 법원은 아니지만 법원과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준사법적인 행정기관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 노동위원회는 이렇게 노동위원회를 설치한 목적이 무엇이냐? 노동위원회법 제1조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노동관계에 관한 판정 및 조정 업무를 신속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렇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노동위원회 제도를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노동위원회는요, 우리나라 노동위원회는 좀 오래됐죠.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수립된 게 1948년 8월 15일이잖아요. 1948년 8월 15일이니까 그 이후에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사실상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였고, 거의 이제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가 돼야 어떤 법이라든가 제도들이 좀 정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법령들이 1950년대 초반에 제정이 되는데, 이 노동위원회에 대해서는 1953년 3월 8일에 뭐 날짜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1953년 3월 8일에 노동위원회법을 제정하고 공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이 노동위원회 제도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친 거는 결국에 이제 미국과 일본의 노동위원회예요. 그래서 노동위원회 모델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노동위원회라는 제도적 모델은 미국식입니다. 미국이 1930년대에 연방노동관계위원회를 NLRB라고 해요. NLRB. 아닌가? NRLB인가? 연방노동관계위원회. 그래서 연방노동관계위원회. 연방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네이셔널이에요. 네이셔널 이렇게 레이버 릴레이션 보드인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한 우리 10월 중순이나 말쯤 NLRB에 대해서 보게 되니까 그때 보죠. 그래서 이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항복을 하고 미 군정이 설치되잖아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본에도 1945년부터 미 군정이 설치되고, 그리고 아주 급격하게 그 미국식 제도들이 수입이 됩니다. 그러면서 노동관계에 있어서도 그 전에는 일본의 노동관계라는 것 자체가 노동관계를 어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 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어떤 그 그림의 떡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규율도 없었고, 사실 그 노동관계법들이 2차 세계대전 전까지 는 일본이라든가 우리는 당연히 저기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뭐랄까 강제 동원이라든가 아니면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증발하기 위한 그런 측면, 그리고 노동을 통제하기 위한 측면,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노동관계법이 있었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법 자체가는 없었다라고 봐야겠죠. 뭐 이제 그런 시절에서 드디어 이제 미국식,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식 제도들이 수입이 되고, 먼저 우리보다 먼저 노동위원회가 설치된 건 일본이에요. 그리고 그 이제 미국과 일본의 제도를 상당히 많이 본따서 우리도 이제 1953년 3월 8일에 노동위원회법을 제정하고 이제 공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노동위원회법에 의해서 이제 노동위원회들이 이제 설치가 되는데 1953년 10월 15일에 제일 먼저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먼저 설치돼요. 그러니까 중앙노동위원회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먼저 설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54년 2월 20일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면 되죠, 뭐. 그래서 1963년에 상임위원 제도를 신설하고, 뭐 노사위원, 각사민, 공익위원, 사무인으로 하고 해서 쭉 하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뭐 굳이 뭐 알고 싶으면 알아도 되는데 굳이 알아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연역과 관련된 내용들은 그냥 심심할 때 한 번씩 읽어보면 되는 정도지, 뭐 이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거나 뭐 중요한 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1950년대 초반에 노동위원회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노동위원회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 정도만 알아두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자, 이렇게 노동위원회는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그리고 공익위원 3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3자가 서로 합의해서 협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합의를 통해서 결론에 도달하는 어떤 행정기관, 그러니까 행정위원회에 해당하는 거죠. 주로 담당하는 건 결국에 뭐냐면, 그 노동 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이익 분쟁이 있고 권리 분쟁이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이익 분쟁과 권리 분쟁이 있었고, 이익 분쟁은 뭐라고 했죠? 노동 규범을, 그 어떤 새로운 노동 규범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발생하는 분쟁이 이익 분쟁이고, 이미 존재하는 노동 규범상의 어떤 권리 의무에 관한 다툼이 권리 분쟁이라고 했죠. 그래서 권리 분쟁의 경우에는 판정을 위주로 하고요. 그러니까 주로 판정에 의해서 해결을 하고, 네, 판정입니다. 판정. 그래서 이 판정을 담당하는 데가 바로, 네, 심판하는데, 심판이 아니라 심판을 해서 판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권리 분쟁의 경우에 이렇게 이제 판정에 의해서 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익 분쟁의 경우에는 주로 조정에 의해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동위원회의 주된 업무라고 하면 결국에 이렇게 크게 보면 조정과 판정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뭐랄까 다른 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독립성이 보장된 그런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판정 자체를 보면은 법원의 재판과 유사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준사법적, 그러니까 법원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준사법적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조정이라고 했잖아요. 조정. 다음 시간에 볼 텐데, 다음 시간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조정할 때 가지런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 이렇게 써요. 조정 이렇게 써요. 아니다. 요게 좀 많이 헷갈리네. 요런 조정. 네, 다음 시간에 조정할 때 자세히 할 텐데, 그래도 대충 얘기하자면 그래요. 조정이에요. 그 다음에 또 조정 있어요. 자, 가지런하다, 가지런할 정자를 쓰는 조정이 있고, 그 다음에 머무를 정자를 쓰는 조정이 있어요. 조정, 머무를. 같은 말인데, 우리 이것도 조정이고 이것도 조정이잖아요. 이것도 조정. 그래서 우리가 노동위원회에서 하는 일, 그 다음에 노동 분쟁을 조정한다는 얘기와 그 어떤 중재, 알선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때 조정. 그래서 보통 우리가 노동 분쟁을 조정한다.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이런 가지런할 정자를 쓰는 조정이고, 보통 조정과 조정이 있고 중재가 있다 할 때 그 조정은 이 멈출 정자를 쓰는 조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뭐랄까, 이렇게 미디에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미디에이션. 이건 이제 조정, 중재 할 때 이제 같이
조정과 중재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이 써요. 그러면 이게 이제 머무르다 할 때의 조정인데 이 가지런할 정자를 쓰는 이 조정은 뭐냐면 그 머무를 정자를 쓰는 조정과 이 중재를 두 개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 보통 이 우리가 지금 조정 판정에서 이 조정이 이 조정이 결국에 이 머무를 정자를 쓴 조정인데 이 조정은 이게 참 뭐라고 영어로 번역을 하면 이걸 뭐라고 번역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라고 번역을 해야 할지 이게 난감한 적인데 뭐 일종의 뭐 어떤 분쟁을 해결하는 그럼 뭐 세틀먼트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이게 조금 그래요. 이게 사실은 일본에서 만들어진 일본식 법률 용어예요. 일본의 법률 용어고 일본식 법률 용어를 우리가 이제 수입을 하다 보니까 이걸 쓰게 됐는데 우리도 쓰고 아마 중국에서도 이 조정을 쓸 거야. 이 말을 쓰는데 이게 참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일본에서는 이게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초세이라고 발음해. 초세이. 초세이. 이거 S 발음이야. 초세이. 이거 이렇게 써야 되나? 어떻게 CH로 써야 되나? 초세이. 이거 세이라고 발음해. 요거는 그러면 우리가 조정 중재할 때 이 조정은 뭐라고 발음하냐면 테이라고 발음해. 초테이야. 이건 그래서 요 테이에 초테이. 발음이 다르잖아요. 일본말로. 일본말로 발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같은 한자를 쓰더라도 그거를 음독이냐 훈독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으로 발음해도 되고 아니 읽어도 되고 아니면 그 뜻으로 읽어도 되니까 그걸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지금 이 일본의 정자는 일본어로 정자는 가지런할 정자와 머무를 정자가 발음이 다른 거지 음독을 해도 그러니까 이런 초세이든 초테이든 둘 다 쓸 수가 있는데 우리는 둘 다 쓰니까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잖아요. 자, 어? 자, 노동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이 조정과 판정이 있다. 이 조정은 나중에 그 노동쟁의를 조정할 것이냐 중재할 것이냐 할 때 그 조정과 이 조정은 다른 거라는 거야. 이제 헷갈려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되는 게 그거예요. 그 전에는 이거를 왜 그냥 써도 됐냐면 옛날에는 그냥 한자를 섞어 썼잖아요. 글 쓸 때 책이든 판결문이든 그 법률이든 다 이렇게 그냥 한자를 섞어 써버렸다고. 한자를 섞어 쓰니까 이게 한자가 다르면은 그냥 달라지는데 지금은 한글 전용이잖아요. 한글로만 하니까 이제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왔다면 당연히 이런 말들을 조정이라는 저거를 좀 뭐랄까 이제 다른 용어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다른 용어, 그리고 다른 말들을 여기에 이제 대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좀 마땅한 용어는 생각나는 게 없어요. 조정이라고 했을 때 이걸 대체할 만한 뭐 다른 용어가 있을까? 하면 그것도 마땅한 게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쓰긴 쓰는데 그건 알아두세요. 이게 한자 말로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독립기관이라는 거는 그 노동위원회법 4조에 있죠. 4조 1항에. 그래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그래서 독립적인 기관에 해당합니다. 자, 한 얘기 또 이제 정리하는 건데요. 정리를 하는 건데, 그래서 노동위원회의 이제 특징을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먼저 그 독립한,
그리고 전문적인 행정위원회다. 독립한 그리고 전문적인 행정위원회다. 그리고 준사법적인 행정기관입니다. 준사법적 행정기관. 그래서 특징이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행정위원회, 준사법 이 정도 특징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그 3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노동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노동위원회가 갖고 있는 권한은 결국에 이제 행정청이니까 행정기관이니까 어떤 행정 목적을 위해서 어떤 권한을 갖고 있겠죠. 그렇죠. 그 권한은 심판적 권한, 그러니까 이제 심판적 권한은 그래 부당 노동 행위라든가 부당 해고에 대한 어떤 그 구제 심판을 하는 거, 그다음에 복수노조와 관련된 각종 심판들이 또 있어요. 최근에 이제 그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복수노조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해서 하는 심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정규직이 많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비정규직 차별 시정과 관련된 심판,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심판 권한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노동쟁의를 조정하는 조정적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정, 중재, 그 다음에 뭐 긴급 조정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관이지만 어떤 입법적 권한, 이거는 이제 당연히 중앙노동위원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지방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어떤 그 노동위원회의 와 관련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규칙 제정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 역시 그러니까 좀 하위법이지만 법률보다는 하위법이지만 당연히 성문법에 속해요.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그런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 제정권까지 갖고 있습니다. 자, 노동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러면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 그리고 이제 지방노동위원회급인 그 특별노동위원회라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죠? 2층 그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이런 그 2층 구조, 그래서 재심 구조로 운영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노동위원회의 역할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노동위원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게 또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심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또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뭐 차별시정 이런 것들에 대한 심판을 하는 기능이 있고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노동쟁의를 조정하고 또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마지막으로 좀 그 외에도 어떤 좀 다양한 특별한 기능들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기능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노동위원회는 특별 뭐냐면은 결국에 선원노동위원회예요. 선원, 뱃사람들, 배 타는 그 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선원노동위원회예요. 왜냐하면 선원의 노동관계에는 근로기준법이라든가 다른 노동관계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선원법이라는 특별법이 먼저 적용돼요. 그러니까 선원의 노동관계는 좀 특별하다는 거죠. 다른 일반적인 노동관계에 비해서. 그래서 선원법이라는 특별법이 적용되다 보니까 그 이제 선원의 어떤 노동 분쟁 역시도 좀 다른 데서 다루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자, 그럼 노동위원회는 아까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그러니까 동수예요. 항상.
어느 쪽이 많고 어느 쪽이 적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보면 이 노동위원회나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법원들을 보면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동수로 같은 수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은 최소 10명에서 최대 50명 사이에서 이제 정하고 있어요. 10명에서 50명 사이로 정해지고 있고요. 공익위원은 10명에서 이제 70명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중앙노동위원회 어디 있을까요? 중앙노동위원회. 요 밑에 지나다니는 버스가 901번인가? 잘 몰라요? 옛날 정문이지, 옛날 정문 여기. 그래서 여기서 조치원역 그 뒤편으로 해서 쭉 가는 게 901번인가? 버스. 911번인가? 901번인가? 있는데 그거 타면 가. 중앙노동위원회. 버스 딱 내려가지고 길 건너면 중앙노동위원회 있어요. 좀 많이 걸어야 돼요. 이게 많이 걸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있어요. 아마 세종청사 남문에 있나? 남문인가? 거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노동부 건물 안에 중앙노동위원회 같이 있어요. 바깥에서 보면은 네, 그 큼지막하게 간판 달아놨어요. 중앙노동위원회. 그쪽으로 갈 일이 없으면 뭐 그쪽으로 혹시 갈 일 있으면 가다가 보면 되죠. 뭐. 중앙노동위원회의 경우에 보시면은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50명씩. 그러니까 그 풀로 다 채워 있는 거죠. 50명씩 있고 공익위원은 모두 70명입니다. 그래서 공익위원도 역시 다 채워져 있어요. 다 채워져 있어요. 자, 그럼 공익위원의 경우에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다른 구별이 없는데 공익위원은 그 어떤 업무를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담당과 차별 시정 담당 그리고 조정 담당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심판 담당이 33명이 있고요. 심판 담당이 33명, 차별 시정 담당이 17명, 그리고 조정 담당이 20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심판 담당 33명이에요. 34명이 아니라 33명입니다. 그래야지 70명이 되잖아요. 그죠? 34명이면 71명이 네. 전에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몇 명인지를 긁어오다 보니까 거기서 오타가 났는데 34명이라고 이렇게 오타가 난 건데 오타 난 것도 같이 올라온 거예요. 33명입니다. 뭐 중요하진 않아요. 이게 몇 명이 있느냐 뭐 이런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이 노동위원회의 위원회 수는 이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에서 별표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별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혀 시험이 안 나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회 수는 몇 명인가? 뭐 이런 거 낼 수 있나? 그죠? 그런 문제는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몇 명인지 이런 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중앙노동위원회는 그 아까 본 것처럼 다 이제 정수 50명, 70명 꽉꽉 채운 거고 가장 적은 게 아마 이게 제주지방노동위원회죠.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이렇게 이제 아주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25명씩, 그 다음에 심판 담당 16명, 그 다음에 차별 시정 담당 8명, 조정 담당 공익위원 1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30명인가요? 아닌가? 35명인가요? 35명이죠? 공익위원 제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게 충남지방노동위원회거든요.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충남
대전, 세종까지. 그래서 보통 대세충이라고 하잖아요. 대세충. 이렇게 하는데 보면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40명씩, 그리고 이제 공익위원은 심판이 26명, 차별시정 14명, 조정 뭐 15명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원수가 이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자, 먼저 이제 그러면 노동자위원은 어떻게 뽑느냐? 노동자위원은 어떻게 뽑느냐? 일단 노동자위원이 되려면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야 돼요. 노동조합에서 우리 노동자위원으로 노동자위원으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뽑겠다 해서 그 노동조합의 추천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 중에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자위원,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이 좀 다른데, 중앙노동위원회 같은 경우엔 일단 노동부 장관이 제청을 하고요. 노동부 장관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위촉을 합니다.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노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제청을 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을 해요. 위촉을 해요. 자, 노동자위원회의 경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사용자위원은 그래요. 사용자 단체에서 먼저 추천을 해요. 사용자 단체에서 추천을 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똑같아요. 노동자위원처럼.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위촉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제청을 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또 위촉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노동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나 다 같이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에서 각각 추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노동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중앙노동위원과 그다음에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제청을 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을 하는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공익위원인데, 자, 공익위원의 경우에는 어떻게 뽑냐면 일단 노동위원회 위원장, 그다음에 노동조합, 사용자 단체에서 각각 추천을 합니다. 이 사람을 공익위원으로 합시다라고 이제 각각 추천을 해요. 각각 추천을 하면 이제 그러니까 위촉 그러니까 이제 그 추천한 사람들, 공익위원 후보로 이렇게 추천된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노동조합이나 사용자 단체에서 자기한테 좀 불리할 것 같은 사람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 씨는 좀 우리한테 너 편파적일 것 같다. 저 사람은 노동조합 편을 들 거야. 저 사람은 사용자 편을 들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쭉 빼다 보면 마지막에 남는 사람들 있죠. 마지막에 남는 사람들이 이제 공익위원으로 이제 위촉이 되는 건데, 이게 영화 보면 배심원들 있죠. 미국 법률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은 배심원들 선정할 때 잘 보면은 배심원이 우리는 7명인가? 우리 이제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에 배심원 정수가 좀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이제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미국 배심원들 보면은 12명인가 그래요. 근데 배심원이 12명이면 배심원 후보는 더 많은 거야. 한 2배 정도 돼요. 2배 정도 되면 배심원 후보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럼 배심원을 그럼 어떻게 선정을 하냐면 투표인 명부 있죠. 유권자 명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이제 투표할 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명부를 쭉 뽑아서 명부 확인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번호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그것처럼 이제 그런 유권자, 그러니까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자 명부에서,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제도가 아주 잘 돼 있다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너무 가혹하다라고 할지 사람들이 다 파악이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지.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모든 게 다 그렇게 통제가 되어 있잖아요. 주민등록이란 제도에 의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주민등록 번호에 의해서 그 사람이 누군지 다 판단되고, 주민등록표가 있어요. 주민등록표에 지문 10개가 다 찍혀 있잖아요. 주민등록증 받으러 가면 지문부터 찍잖아요. 안 받아봤어요? 미성년자인가? 동사무소 가면 여기다가 새카만 인주 칠해가지고 찍으세요. 10개 다 찍잖아요. 그죠? 국가에서 다 그렇게 통제가 되고 있는 거야. 그게 관리가 되고 통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종시 무슨 동 하면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그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 명부가 쭉 나오지. 그리고 이제 만약에 거기 성년자 20세 이상 남자 하면 딱 나와. 20세 이상 남자로서 이제 예비군까지 뭐랄까 예비군 교육 대상에서 이게 그걸 지나가지고 민방위 대원으로 편입된 자 하면 그게 명부 쭉 나온다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외국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 동네에 누가 사는지도 그 행정기관에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주민등록번호처럼 이렇게 그런 번호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사고 치고 다른 동네에 가서 이름 바꾸면 못 잡는 거야. 이게 범죄를 저질러서 그 사람의 지문이라든가 DNA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수사기관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제 추적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어디 있는지 국가에서 나를 추적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내가 누군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적이니까 일단 되게 중요한 건 이제 투표권자 명부 같은 거예요. 투표권자 명부. 왜냐하면 그게 이제 주민들에 관한 명부라고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그 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정해요. 그냥 아무나 뽑는 거야. 아무나 뽑아가지고 한 3, 40명 이렇게 뽑아요. 3, 40명 뽑아가지고 이제 이쪽 원고 쪽 만약에 형사재판이면 검사한테 주고, 검사랑 피고인 변호사한테 이렇게 명부를 줘요. 그리고 민사 사건이라면은 그러니까 원고 피고 이렇게 둔다고. 그러면 거기서 빼는 거야. 근데 주로 이제 배심 재판은 대부분 형사 재판에서 하니까. 그래서 한 40명의 명단이 쭉 있으면 보고서 쟤는 이제 조사를 하죠. 쟤는 우리 재판에서 우리한테 좀 불리한 판단을 할 것 같아. 응? 저 새끼는 평소 사상이 좀 의심스러워. KKK단에 가입해 있는 것 같고 맨날 나치 그쪽 일 것 같고 막 그래. 그럼 쟤 빼. 그럼 그런 식으로 무조건 빼. 그러면은 이유가 뭐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하면 빼는 거야. 그냥 빠져. 그래서 서로 한 명씩 빼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빼. 번갈아 가서 빼다 보면은 나중에 정수가 딱 남잖아요. 12명이면 12명이 딱 남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배심원이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인 거지, 그 시스템. 그 시스템하고 이제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노동조합은 사용자 단체에서 추천한 공익위원들에서 좀 강경파부터 빼는 거지. 그리고 사용자 단체는 노동조합이 추천한 쪽에서 이제 서로 빼는 거고. 그래서 빼다 보면 남는 사람들 있죠. 그 남는 사람들이 바로 위촉 대상 공익위원이 됩니다. 아까 위촉을 받을 수 있는 공익위원이 되는 거예요. 위촉 대상 공익위원이 되고, 그 위촉 대상 공익위원을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노동부 장관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위촉을 해요. 반대로
그리고 이제 지방노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제청을 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을 해요. 자, 위촉하는 건 똑같죠. 노동자위원이나 뭐 사용자위원이나 공익위원이나 자, 위촉하는 거는 똑같아요. 노동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위촉하는 거, 그 다음에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제청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거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공익위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에서 일단 추천을 하고 그리고 배제를 시키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는 거야. 거부를 하든 아니면 게을리하든. 언제까지 그 공익위원 후보로 20명 추려서 좀 추천해 주세요 했는데 추천을 안 하면 공익위원 선을 이렇게 위촉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대상 공익위원을 선정해 버립니다. 자,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그 위촉 대상 공익위원을 선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아까 본 것처럼 제청과 위촉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이제 공익위원을 위촉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공익위원을 뽑을 때는 심판 담당, 아까 본 심판 업무 있었죠. 그 다음에 차별시정은 사실상 차별시정도 이게 심판 업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좀 나눠지게 됐냐면 이렇게 전통적인 심판 업무와 다르게 최근에 차별시정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그래요. 사실 비정규직 문제가 이게 이제 사회적 문제로 이렇게 부각이 된 게 사실상 최근의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당노동 행위 자체는 그러니까 원래 그 노동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심판은 부당노동행위예요. 부당노동행위. 그리고 이 부당노동행위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동위원회 제도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건데 이 이제 부당노동행위 같은 경우는 최초에 만들어졌던 우리 1953년에 제정될 때 그때부터 모델로 했던 거고 그리고 사실 노동위원회 1930년대 미국에서도 그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 부당노동행위가 문제가 됐을 때 미국 법원이 조금 뭐랄까 그 사용자 편을 많이 들어줬어요. 사용자 편을 너무 많이 들어준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법원에 이 사건을 맡기면 안 되겠다. 법원의 사건을 이런 걸 자꾸 법원에 맡기면은 오히려 이게 좀 어떤 뭐랄까 노동조합이라든가 노동자들에게 좀 안 좋은 저희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독립된 어떤 노동위원회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낸 건데 그러니까 그때 이게 미국이 어떻게 보면 가장 진보적일 때,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 때 일이에요. 루즈벨트 대통령 때 일인데,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굉장히 미국인들한테 존경받는 그 사람이거든요. 그 루즈벨트가 두 명 있어. 프랭클린 루즈벨트랑 그 다음에 누구지? 시니도 루즈벨트인가? 그러니까 그 앞선 루즈벨트는 욕을 바가지로 먹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된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상당히 존경받는 그런 인물인데, 그때 도입되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 노동행위 자체에 대한 그 심판이 이제 그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부당해고 심판이 1980년대에 여기 노동위원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노동위원회가 있는 다른 나라들 있죠. 미국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부당해고 심판을 하지 않아요. 부당해고 심판을 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 심판만 해요. 근데 우리는 특이하게 부당해고 심판도 노동위원회에서 해요. 그리고 1980년대 말에 이렇게 들어간 거고, 그리고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 비정규직의 차별을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 차별 시정 담당, 차별 시정 제도를 만들고 그 차별 시정 제도를 담당하는 공익위원들을 따로 이제 구분해서 위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차별 시정 담당과 심판 담당은 이제 사실상 심판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차별 시정 같은 경우에 반드시 심판에 의해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떤 조정이나 중재를 끌어내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조정과 중재를 담당할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는 그 조정 담당입니다. 노동쟁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조정 담당.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구분을 해서 위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노동위원회의 어떤 임기는 몇 년이냐 하면 노동위원회 임기는 3년입니다. 3년입니다. 3년. 그럼 3년만 하고 끝나느냐? 힘들게 뽑아놨는데 3년만 하고 집에 보내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연임할 수 있어요. 연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몇 번까지 할 수 있냐? 그거 제한 없습니다. 그냥. 제한 없습니다. 보통 잘하면 계속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노동위원. 그래서 3년이고 연임할 수 있습니다. 거리된 경우 있죠. 그 사람이 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의 뭐 이제 그 거리가 된 경우 그때는 후임자를 뽑아요. 후임자를 뽑는데 이 후임자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이제 임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3년 그러니까 전임자가 위촉이 되고 그러니까 2년 만에 거리가 되잖아요. 그럼 후임자를 뽑으면 그 후임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그러니까 1년이 임기가 되는 거죠. 보통 뭐 그럼 1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1년 하고 또 연임할 수 있으니까 다시 또 연임하게 되고 그렇게 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있겠죠. 위원회가 있으면 당연히 위원장이 있는 거지. 위원장과 그리고 상임위원의 경우에는 남은 임기가 아니라 새로 시작해요.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일반적인 공익위원 이 사람들은 남은 임기를 후임자가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임기로 해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새로 뽑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아니라 그 사람부터 그러니까 새롭게 임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경우에는 새롭게 임기가 시작합니다. 자, 임기가 끝나면 그럼 일을 다 손을 딱 놓고 이제 임기 끝났으니까 나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그렇게 안 되고 후임자 뽑을 때까지 계속 일해야 돼요. 그래서 임기가 끝난 경우에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참 엄청나게 부려먹죠. 자, 이제 위원장님입니다. 자, 노동위원회 위원장. 일단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공익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어야 돼요. 공익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그래서 이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되면 동시에 공익위원이 돼요. 자, 공익위원회 자격이 있어야 되고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되면 바로 공익위원이 됩니다. 그래서 공익위원이 되기 때문에 이 심판사건, 차별시정사건, 조정사건 중에 그런 것들을 위원장도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심판, 차별시정, 조정사건 이런 것들도 담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선발하냐면 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요
노동부 장관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임명해요. 임명해요. 그리고 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에 해당합니다. 정무직.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인하고 같은 거죠. 정치 업무를 담당하는 거잖아요. 정무직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추천을 하고 노동부 장관이 제청을 해서 역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그 정무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일종의 정치가죠, 정치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에 이제 노동위원회에는 그 또 상임위원을 두게 되는데, 상임위원. 그러니까 그 공익위원들이든 노동자위원이든 이 노동위원들은요, 노동위원회에 항상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면서 노동위원회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그 자기 업무를 처리하고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심판 담당이다 그러면 자기가 속한 심판위원회가 열리면 그때만 이제 가는 거죠. 그때만 이렇게 가게 되는 거고 그 외에는 이제 자기 본업에 충실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노동위원회 업무를 좀 전담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상임위원, 그러니까 공익위원 중에 뽑아요. 상임위원을 두게 되는데 이 상임위원은 당연히 공익위원회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 상임위원이 된 사람들은 공익위원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은 어떻게 뽑게 되냐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서 노동부 장관이 제청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심판, 차별시정, 조정사건 이런 것들을 담당하게 돼요. 그래서 심판을 담당하는 상임위원, 차별시정을 담당하는 상임위원, 뭐 조정을 담당하는 상임위원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노동위원회는 결국에 그 노동부 산하에 있어요. 노동부 소속인 거죠.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고용노동부, 그냥 노동부라고 해도 되는데 왜 고용노동부라고? 그 청년 실업이 그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 한 십몇 년 전이죠. 십몇 년 전에 그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바꿨을 거예요, 저거. 청년 실업이 그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이제 또 이 고용이라는 고용이라는 명칭을 앞에 이렇게 그때 붙여졌는데 그냥 그 이후로 계속 저렇게 와요. 고용노동부.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개념이 그 역사적으로 보면 쭉 그 바뀌어 오는데 그래서 그 전에는 최초에는 산업, 인더스트리얼이라는 개념으로 노동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로 하면은 산업 또는 산업법, 공장법 얘기하는데 그게 노동법이에요. 이때는 인더스트리얼 시대에는 굉장히 어떤 노동자의 권리라든가 권익을 그 보호한다 그런 측면보다는 그 어떤 그 통제하기 위한 거죠. 노동자들의 집단 행동을 처벌하고 공장 규율을 해서 노동자를 통제하기 위한 측면에서 했던 그런 노동법 시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인더스트리얼 시대. 그 다음이 그 고용 시대, 고용. 고용 문제로. 저 때는 순수하게 그 어떤 시민법적 측면 있죠. 그 일반 민사,
민사법적인 측면에서 노동 문제를 다뤘어요. 그래서 노동자와 사용자가 어떤 대등한 당사자로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계약하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두 사람, 그러니까 두 당사자가 서로 평등하고 대등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힘의 우열 관계가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어떤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종속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노동 관계 자체가 그런 종속 관계를 의미하는데, 종속 관계에서 당연히 힘이 대등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이제 형식적인 평등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고용을 라는 어떤 고용이라는 제목 하에 있었던 그런 노동법 시대, 그리고 나서 온 게 노동법 시대예요. 그러니까 레이버로라든가 이런 그 시대에 온 거죠. 그러니까 노동관계는 일반 시민법 관계와 다르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법 관계에 적용되는 그런 뭐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든가 대등한 당사자를 기초로 설계된 어떤 형식적 평등이라든가 공정성, 형식적 공정성, 이런 거에 의해서 노동관계를 다루다 보면은 이런 어떤 그 불균형 관계, 힘의 불균형에 의해서 당연히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실질적 공정성과 실질적인 어떤 뭐랄까 평등, 그러니까 어떤 형평이라고 해요. 그런 거 형평에 의해서 그 뭐야 규율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그 레이버로의 시대예요. 이제 그거를 합쳐놨어요. 그걸 두 개를 합쳐놨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다시 옛날 시대로 돌아가는 이름인 거죠. 고용노동부. 어쨌든 지금 뭐 이제 이렇게 고용노동부라고 하는데, 네, 그래요. 네, 노동부. 그래서 노동부 산하에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노동위원회인데, 이 특별노동위원회는 선원노동위원회라고 했잖아요. 선원. 배 타는 사람들 선원노동위원회인데, 이 선원노동위원회, 선원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어요. 선원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고, 이게 선원법 제4조에 선원노동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거야. 그리고 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부 산하에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선원노동위원회는 해양수산부인가? 해양수산부? 국토해양부인가? 아니죠.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산하에 선원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빼곡하죠? 빼곡하죠? 중앙노동위원회 저기 한가운데 세종에 있고 그래서 쭉 빼곡하게 있잖아요. 자, 이렇게 빼곡하니까 잘 구분도 안 되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구글 지도라 독도가 안 나오더라고. 독도 넣어놨어요. 네. 동해라고 써주고. 자, 봅시다. 먼저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한가운데에서 세종에 위치하고 있어요. 보라색인데 보라색으로 보입니까? 네, 중앙노동위원회 있고, 그럼 지방노동위원회 봅시다. 지방노동위원회 맨 위부터 볼까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에 있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그 지역을 에 있는 노동사건들을 관할하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있고요. 그 옆에 그리고 이제 인천광역시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그리고 경기도에서의 노동사건을 다루는 수원에 있어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수원에 있습니다. 경기도청이 수원에 있잖아요.
그죠? 전에는 경기도 지방경찰청도 수원에 지금은 남부랑 북부랑 경기 남부, 경기 북부 그러니까 나뉘었나? 그 경기도청을 줄이면 도청이라고 하잖아요. 충청남도 도청을 줄이면 우리 그냥 도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도경찰청은 줄이면 도경이라고 하거든요. 도경. 그리고 네, 서울시는 시니까 그런 경우에 시경이라고 해요. 시경. 시경, 도경. 이렇게 해요. 그래서 도경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충북 청주에 충북 그 도경, 도청 다 있거든요. 그래서 택시를 타면 도청 갑시다 하면 도청, 도경 갑시다 하면 도경 다가. 충남도청은 지금 저기 내포에 가 있고 도경은 어디 있더라? 잘 하여튼 모르겠는데 옛날엔 대전에 있어요. 대전. 그래서 대전에서도 도경, 도청 다 알았는데 유일하게 도경 가주세요. 도경이라는 말을 모르는 동네가 저기 수원이야. 가서 몇 번을 택시한테 아, 저기 도경 가주세요. 그러니까 도경이 어디냐? 그 도경이 어디냐? 그래서 아니 그 경찰청 그러면은 경찰청이라고 해야지 왜 도경이라고 하냐고. 그래서 이상하게 그 수원 사람들만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네.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수원에 있습니다. 내려와서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청주에 있겠죠. 청주. 그래서 그러니까 청주가 아니라 충청북도에 있는 사건들을 담당해요.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그 다음에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대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그리고 이 충청남도까지 모두 담당하고 있어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그다음에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전주에 있어요. 전주. 그래서 전주에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있는 사건들 담당하고요.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당연히 광주에 있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담당하겠죠. 그다음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가장 작은데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제주도 정확하게 제주특별자치도 담당하고요. 경남은 경상남도 지금 마산에 있고요. 부산은 당연히 부산에 있겠죠. 부산광역시, 울산에 있고, 그죠? 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대구에 있는데 대구광역시랑 경상북도 하나래요. 그리고 쭉 올라가면 강원, 춘천에 있고 강원도를 담당해요. 모두 몇 개죠? 안 셌어요 지금까지? 13개. 예, 13개. 13개예요, 13개. 13개. 자, 원래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설치된 게 몇 년 전에 설치가 돼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설치가 됐다고. 그래서 그 전에는 지방노동위원회가 12개 있다가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설치가 되면서 13개의 지방노동위원회가 됐어요. 그래서 옛날 책들이나 자료라든가 홈페이지에 고쳐놓지 않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엔 12개의 지방노동위원회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된 건 옛날 자료라는 거죠. 지금은 13개입니다. 13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선언노동위원회인데, 요 다른 게 차이가 표가 나죠. 바닷가에 있잖아요. 쫙 바닷가에. 그래서 큰 항구를 중심으로 해서 선언노동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선언노동위원회가 설치된 곳은 뭐가 있냐면, 이게 해양수산부 산하니까 이게 지방해양수산청이 있어요. 꼭 이게 외워야 되고 중요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듣는. 그래서 지방해양수산청 산하에
지방해양수산청이 있는 이 선원노동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방해양수산청이 계속 이름이 자꾸 바뀌어. 지방해양수산청 전에는 지방해양항만청 무슨 청 무슨 청. 그래서 이름이 그 전에 또 뭐 지방해양수산청이었다가 뭐 이렇게 이름이 자꾸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이 노동법 교과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이게 많이 뭐랄까 이렇게 돼 있는데 틀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옛날 거라 그래요. 옛날 거 안 바꿔서. 아마 지금 지방해양항만청 소속으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돼 있는 데도 있는데, 현재 정확하게 이제 확인한 결과 지방해양수산청이고, 지방해양수산청은 11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가 원래 제주청이 있었는데, 제주도에 제주청이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폐지가 돼요.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이 폐지가 돼. 폐지가 되고 이 제주가 저기 아마 부산인가? 부산해양수산청 소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제주는 그러면 좀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으니까 특별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주해양관리단이라는 그 해양수산청 산하의 어떤 기구를 제주도에 두는 거야. 이제 거기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선원노동위원회는 전에 해양수산청 때 그때 해양항만청인가 수산청인가 하니까 그거 할 때부터 있었거든요. 있었으니까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보시면은 왜 인천 아시죠? 인천 지방노동위원회 있었고 인천 선원노동위원회 있고 그 밑에 평택 전에 인주 얘기했었잖아요. 인주 얘기 그 원폭 들어가는 당진 있고 평택 있고 할 때 그 평택항이 상당히 크죠. 평택항 상당히 커요. 그래서 평택 있고 그리고 평택 건너편이 당진이고 당진 그 아산만 있고 그리고 들어가면 인주고 나오면서 이렇게 우리 지도 보면 이렇게 이제 그 나오면서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데 있어요. 거기 저기 이렇게 나오면서 볼록 튀어나온데 이쪽 안면도 있고 그러니까 안면도가 원래 지금은 섬인데 안면도가 원래 섬이 아니었어. 저기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신라 시대나 뭐 이럴 때 붙어 있었다고. 근데 저기를 판 거야 사람들이. 파가지고 저기 바닷물이 통하게 해서 저걸 섬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배가 안면도 이 바깥쪽으로 배가 이렇게 다니려면 암초도 많고 위험하니까 그 안에 좁은 데 있잖아요. 저기로 지나다니기 위해서 저기를 그냥 뚫어버린 거야. 그냥 뚫어가지고 안 들어가는 길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지금 안면도가 된 거죠. 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재밌는 게 그 지하철 4호선 아니 남쪽 끝이 남태령이 있고 지나서 끝이 오이도잖아요. 오이도야. 지하철 4호선 오이도. 원래 지하철 4호선이 사당에서 노원까지밖에 안 다녔나? 되게 옛날엔 되게 작았어요. 그래서 이 지하철 1호선이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 그리고 지금 뭐 중앙선이라고 해서 용산에서 이렇게 청량리 거쳐서 가는 노선 있잖아요. 거기 옥수 지나고 서빙고인가? 서빙고, 이수, 뭐 옥수 지나가지고 왕십리로 해서 청량리 거쳐서 이렇게 어디지? 회기에서 쭉 가는 그 철로 있잖아요. 그게 청량리에서 용산까지 이렇게 있었어요. 청량리에서 용산까지인데 거기는 전철이 아니었어요. 전철이 아니고 그 기차가 기차가 딱 세 개야, 세 개. 예, 량이라고 하잖아요. 예, 삼량 기차야. 삼량 기차인데 이게 디젤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화물차 다니는 거 알죠? 화물차가 엔진으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연기가 퐁퐁퐁퐁 나면서 다녀. 근데 그게 1시간에 한 대씩 다녔거든요. 80년대 얘기야. 1시간에 한 대 걸로 다니는데 그게 이제 강변이라 지금은 뭐야
거기 아파트들 많고 그랬잖아요. 근데 옛날엔 거기가 완전 촌이었거든. 촌이었거든. 거기로 이제 기차가 거기로 쭉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철이 그러니까 아마 서울 올림픽 할 때 뭐 그때 전철이 1호선에서 4호선까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지금 1호선은 국철이라고 해서 이쪽은 수원, 인천 가고 이렇게 의정부인가? 의정부인가 동두천인가 거기까지밖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4호선이 쭉 연장을 해서 오이도까지 4호선이 이렇게 놓였는데 그 사람들이 오이도가 섬이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거기 섬 아니거든 지금. 지금은 섬이 아니야. 근데 원래는 섬이었어. 원래는 섬이었어. 그런데 있잖아요. 원래는 섬이었어. 그리고 저 포항 포항 끝에 보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데를 저기 호미곶이라고 하잖아요. 호랑이 꼬리라고 해서 호미곶 이렇게 하는데 저기 1990년대 전에는 호미곶이란 이름이 없었어요. 저기 원래 장기의 이름이 장기. 그래서 그런 적이에요. 어쨌든 뭐 얘기하다 일났나? 안면도. 그러니까 이렇게 안면도 이쪽으로 가면 건너가는데 안면도 건너가기 전에 한국 큰 거 있어요. 거기가 대산항이야, 대산항. 서산시 대산읍일 거예요. 서산시 대산읍, 그 대산항. 그래서 거기에 대산선언노동위원 대산항. 아마 그 선언노동위원회는 그 사무실은 대산이 아니라 서산 시내, 서산 시내에 있을 거예요. 서산 시내. 서산도 시다. 네, 서산 시내에 있을 거예요. 서산.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군산. 금강하구죠. 금강하구에 굉장히 옛날에 굉장히 큰 적이에요. 그래서 저기 금강으로 쭉 들어가서 논산 있죠. 논산 강경 이런 데까지 배가 들락날락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우리 기차를 타고 뭐 이제 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차를 타든 이렇게 내려가 보면 특히 이제 기차 타고 가 보면 알아요. 이렇게 경부선하고 호남선하고 갈라지는 게 저 서대전이잖아요. 서대전 전에 회덕인가 거기서 경부선 호남선 갈라져요. 그래서 호남선 이렇게 전라선 호남선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보이는 저기 뭐 군산 익산 있잖아요. 군산 익산 정읍 여기 지나면서 저 아마 아니 저기 그러니까 이제 어디지? 그러니까 논산부터 논산 지나면서 아마 저 정읍이나 이런 갈 때까지 땅이 평평해. 이게 서울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은 도저히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적이야. 땅이 판판해요. 지평선이라는 게 있어. 우리가 바다에 가면 수평선 있잖아요. 바다하고 하늘하고 경계가 이렇게 판판하잖아요. 그것처럼 저기 땅이 판판하다니까. 그래서 새벽 기차 타고 가다가 저기 동이 막 터올 때 저기 보면 되게 신기해. 막 판판해. 그러니까 이쪽 뭐 저쪽 있죠. 구미, 대구, 부산 이쪽 갈 때 보면은 산 속으로 가 기차가. 그죠? 우리 대전 지나면서 영동, 김천 여기 다 산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위로 봐야 돼. 하늘이 보여. 위로. 이쪽은. 근데 여기는 전라도 쪽은 옆을 보면 하늘이야, 다. 땅과 하늘이 이렇게 판판하게 맞춘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평야지대라는 거 농사가 엄청 잘 되는 데잖아요. 여기가 진짜 여기 전라도 여기 전라도 요 평야에서 풍년이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 다 그냥 먹고 살아요. 3년을 먹고 살았다고요. 3년을. 엄청나게 여기가 곡창지대야. 옛날에 다 그거 배로 해서 다 실어 나른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까지 일제 시대까지 해도 다 이 전라도에서
특히 이제 이 전라도하고 충청도 있죠. 평야, 특히 이 전북 평야 이런데 평야에서 생산된 쌀들 다 저기 통해 가지고 다 일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쪽이야, 그쪽. 그래서 지금은 배가 금강물이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 대청댐을 막으면서 금강의 수위가 낮아졌다고. 그래서 배가 안 들어가지만 옛날에는 배가 쭉 들어왔어요. 그게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야. 여기 미호천 있잖아요. 저기 몰라요? 청주 가다 보면은 오송에 큰 강처럼 된 큰 저기 있잖아요. 그 기차 타고 가던 하여튼 큰 다리 있잖아. 그게 미호천인데 금강의 지류예요. 그게 이제 금강으로 합쳐지는 건데 배가 저 바다를 통해서 그 미호천까지 해가지고 저 청주까지 가는 거라니까. 배들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항구였지. 그죠? 그리고 밑에 오면은 저 목포에 저기 있잖아요. 나주 광주 이렇게 들어가는 영산강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래서 목포에 있고, 목포. 그리고 그 남해안에 저 여수 순천하는 여수 있고, 제주도는 당연히 섬이니까 제주도 있겠죠. 제주도 있고, 그 다음에 경남에 이제 마산, 저 마산 창원, 그러니까 창원인가? 창원에 있을 거죠. 창원. 그 다음에 부산, 울산, 포항 이렇게 있고 동해안은 반듯하죠. 동해안 반듯해가지고 그래서 저 동해에 있어요. 동해. 그럼 모두 몇 개가 있는 거죠? 자, 12개가 있어요. 이렇게 12개의 선원 노동위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12개. 어디에 뭐 있는지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되는 거지. 뭐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 이제 선언노동위원회는 이제 안 봐요. 선언노동위원회는 안 보고 이제 우리는 일반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계속 그리고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중앙노동위원회나 지방노동위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요건 중요하겠죠. 자, 먼저 노동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회의라는 게 있어요. 이 전원회의는 노동위원회 위원 그 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원회의. 그리고 이 전원회의에서는 어떤 일들을 담당을 하냐면 먼저 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어떤 일반적인 사항들을 결정을 해요. 노동위원회의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하는 일, 노동조건의 개선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어요. 노동조건의 개선에 관한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건 중앙노동위원회만 해당하는데 지시 또는 규칙 등을 제정할 수가 있어요. 규칙 등을 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앙노동위원회만 해당해요.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이런 입법권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심판을 담당하는 심판위원회가 있어요. 심판위원회. 심판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심판 담당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심판 담당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그 사건을 다루게 되냐면 부당 노동행위, 그 다음에 이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사건을 이제 판정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판정을 하고 구제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 그리고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이런 것들을 내리게 되고요. 다른 일들, 이게 이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가 어떤 사실상 주된 이 심판위원회의 업무이고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외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된 결정,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된 결정은 이제 복수노조와 관련된 거예요. 복수노조 하에서의 교섭창구 단일화에 대한 결정, 공정대표 의무에 관한 거, 이 복수노조 하에서 단체 교섭을 담당하는 노동조합은 그 다른 노동조합, 자기가 대표하고 있는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우리 노동조합은 조직원 그 조합원 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섭 대표 노동조합으로 선정됐어. 근데 교섭 대표가 되지 못하는 그 노동조합 있죠. 그러니까 교섭 대표가 되지 못한 노동조합은 그 교섭에, 그 단체 교섭에 그 어떤 참석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체 교섭에 참가하는 노동조합이 이 자기네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단체 교섭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노동조합의 이익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최선으로 해서 단체 교섭에 임하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단체 교섭에 참가하는 그 교섭 대표 노동조합은 그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노동조합의 이익을 위해서 단체 교섭에 참가하라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공정대표 의무라고 하는데, 그런 공정대표 의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시정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시정 사건에 대해서는 심판위원회에서 담당해요. 그래서 공정대표 의무 위반 사건에 대한 어떤 시정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심판위원회는요, 당연히 회의를 열어서 결정하는데, 이 심판회의와 판정회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회의는, 신문회의는 뭐냐면, 당사자들을 출석시켜요. 부당해고면 부당해고 당사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용자와 노동자겠죠. 부당노동행위, 이 경우에는 뭐 노동조합과 아니면 노동자와 사용자, 당사자들을 출석시켜서 신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거랑 똑같아요. 재판하는 것처럼 신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신문회의에는 지금 심판 담당 공익위원 3명으로 심판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했는데, 신문회의에는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참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문회의는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참석을 해서 각각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부당해고 사건이다 그러면은 그 노동자위원이 와서 참석해서 이 사건은 분명히 부당해고가 맞다 뭐 해가지고 부당해고에 관한 그렇기 때문에 구제 명령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사용자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볼 수가 없다. 뭐 이제 그런, 왜냐면 지금 이 사용자의 기업은 지금 상당히 경영상 위기에 처해 있고 어쩔 수 없이 그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건 부당해고로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의견을 진술하는 거야. 이렇게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신문회의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신문을 마치면 판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부당해고냐 아니냐, 그러니까 판단을 해서 판정을 내리는데, 이 판정 회의를 하려면 당연히 그 심판에 참석했던 위원들이 서로 협의를 해야 되겠죠. 어떤 결론을 내릴 것인지 이제 하는데, 이 경우에 판정 회의에는 저 심판위원회, 심판 담당 공익위원들 이 사람들로만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판정 회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심판위원회고요. 이제 심판위원회랑 거의 이제 좀 뭐 그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운영 같은 게 거의 좀 유사하다 할 수 있는데, 차별시정위원회의 경우에 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시정 담당 공익위원 3명으로 됩니다. 그래서
차별시정 담당 공익위원 3인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 차별시정위원회에서 다루는 사건은, 그러니까 차별시정 사건은 이 기간제 노동자, 그다음에 단시간 노동자, 파견 노동자의 어떤 차별시정에 관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을 때 그런 차별을 시정하라, 고쳐라 라고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역시 신문회의와 판정회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이 신문회의에는 당사자들이 이제 출석하게 되고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리고 판정회의는 저 차별시정 담당 공익위원 3인만이 판정회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자, 조정위원회인데요. 조정위원회, 조정을 담당하는 조정. 그러니까 이 조정과 중재할 때 이 조정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 조정과 중재할 때 그 조정. 그러니까 노동쟁이의 도정이라고 하는 그 조정이 아니라 조정. 조정 중재할 때 그 조정. 그러니까 미디에이션을 담당하는 위원회입니다. 조정 담당 노사 공익위원 각각 한 명씩. 그러니까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리고 이 조정위원회에서는 일반 사업의 노동쟁의를 조정합니다. 자, 우리 이제 조정의 대상이 되는 그 노동쟁의는요, 일반 사업과 공익 사업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일반 사업, 공익 사업 이렇게 나누는데, 일반 사업은 이 조정위원회에서 담당을 해요. 그럼 일반 사업이 뭐냐? 그러면 공익 사업이 아닌 게 일반 사업이지. 공익 사업은 무엇인가? 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조정을 하면서 공익사업, 필수 공익사업 할 건데, 공익사업은 뭐냐면,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그런 게 공익사업이래요. 어쨌든 그런 공익사업을 이제 다른 데서 조정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사업의 노동쟁의는 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노사 공익위원 각 한 사람이 조정 내용을 검토하고 조정안을 제시하고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조정을 담당하고요. 자, 그러니까 공익사업 했잖아요. 공익사업의 노동쟁의를 조정하는 거는 그냥 조정위원회가 아니라 특별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해요. 특별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는데, 이 특별조정위원회는 아까 그냥 조정위원회는 노사 공익이었잖아요. 이건 그냥 공익이야. 조정 담당 공익위원 3명. 조정 담당 공익위원 3명이 특별조정위원회에서 공익사업의 노동쟁의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이 특별조정위원회에서 또 하는 게 뭐냐면 필수 유지 업무의 유지 운영 수준 등을 여기서 결정해요. 이것도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쯤 할 텐데, 필수 유지 업무. 이게 공익사업이 있고 공익사업보다 더 저기한 그 필수 공익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자, 봐요. 일반 사업과 공익사업이 나눠졌죠. 그리고 공익사업 중에서도 더 한 거는 필수 공익사업이라는 게 있어. 필수 공익사업. 필수 공익사업은 이게 저기야. 그 필수 유지 업무라고 해서 파업을 하더라도 그, 그 노동자들이 100% 다 파업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업 중이라도 그 업무를 담당하는 몇 퍼센트 인원이 계속 업무를 담당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차가 철도 파업하잖아요. 철도 파업하는데 기차는 다니잖아요. 물론 100%다 다니는 건 아니지만 기차가 다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필수 유지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파업을 결정하고 파업에 돌입을 하더라도 기관사의 몇 퍼센트, 몇 명은 계속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런 걸 이제 필수 유지 업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특별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중재위원회. 중재위원회. 조정중재 했었잖아요. 조정중재. 여기서 이제 중재를 하는 거예요. 중재. 그래서 중재위원회는 이제 중재를 하는 건데, 조정 담당 공익위원 3명이 중재위원회를 구성을 해요. 그리고 중재합니다. 중재. 중재는 당사자 쌍방이 신청하거나 아니면 일방이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일방이 신청하려면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어떤 규범적 근거가 필요해요. 단체 협약에 어떤 당사자 일방이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들의 어떤 신청이 있으면 그 노동쟁의를 중재하게 돼요. 중재. 자, 그리고 조정과 중재에 대해서는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자, 특별법 있죠. 교원 노동관계조정위원회 이런 게 있어요. 교원 노동관계조정위원회, 이거 조정담당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되고 교원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안은 그러니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다음으로는 공무원 노동관계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 노동관계, 공무원. 그래서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 전담 공익위원회를 7명 이내로 구성해. 자,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 전담 공익위원 7명 이내로 구성이 되고요. 공무원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중재합니다. 이 사안 역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라는 특별법에 의해서 규율을 받아요. 자, 이런 식으로 기구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일찍 끝내고 뭐 간단하게 재미난 얘기를 좀 할까 했는데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지요. 이런 것도. 자, 출석과제 이제 그 지난 시간까지 이제 많이 열심히 했으니까 가끔씩 이제 쉬어갈 때도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쉬어갈 때도 있어야죠.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 어쨌든 이제 그 뭐야 온라인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제출을 해야 되니까 오늘의 과제는 뭘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참 우리 이제 안 지켜지는 뭐 공중 도덕이라고도 하고 또 뭐 에티켓이라고도 하고 또 공공윤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참 안 지켜지는 것들이 있어요. 안 지켜지는 것들. 이거는 좀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 그냥 간단하게 좀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출석한 여러분들은 뭐 굳이 이런 것까지 적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이제 지난 시간, 그지난 시간 열심히 했으니까 한 번은 또 쉬고 가야겠죠. 그죠? 그리고 카톡에 잘못 올리면은 그냥 삭제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사과 인사라도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아무리 밤 늦은 시각에 좀 연락하는 것도 그렇고 네. 새벽 1, 2시에 갑자기 전화도 아니고 문자가 오면은 뭘까? 자다가 깨잖아요. 자다가 깨서 뭘까? 그런데 새벽 3시에 전화하는 인간은 또 뭘까?
그때는 좀 그 비몽사몽간이니까 못 받았어요. 그래서 꺼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전화를 거니까 쉽게 차단을 해놨더라고. 응, 밤에 뭔가 실수를 해서 건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자기가 실수를 했다고 느낀 것 같아. 이렇게 잘못 눌려서 전화가 걸린 거면은 그냥 죄송합니다 했을 텐데 그게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응. 저기 저 아랫 지역에서 지금 교수하는 놈인데 한참 후배 녀석인데 뭐 새벽 3시에 전화를 걸어서 무슨 일인가? 근데 내가 또 다시 걸려니까 이게 잘못 눌려서 온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전화를 못 받았다고 내가 다시 걸기도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렇게 전화를 걸었더니 왜 나를 차단했더라고. 참 그런데 네 여러분들도 그래요. 뭐 잘못 걸거나 뭐 저기 했으면 죄송합니다. 한마디 정도는 해 주는 게 에티켓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출석 과제는 그래서 지금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수업 듣는 분들 출석 과제는 네, 이제 에티켓에 관한 거 이건 좀 반드시 지켜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에티켓으로 간단하게 좀 적어주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